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영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40강 주제인 조선시대 후기의 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다루면은 여러분들이 전기, 중기, 후기를 다 다루는데 전기의 주제랑 더불어서 후기의 왕도 출제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출 한 10회 정도를 여러분들이 분석한다면 한 7번에서 8번 정도는 전기 왕이라던가 후기의 왕을 안 낸 기출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기 왕까지는 조금 가볍게 보더라도 최소한 전기 후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유형과 연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까지 다루면 한 40% 정도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고 남겨주시고 상어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강 주제 조선시대 후기의 왕입니다. 시기에는 이렇게 나오지는데 이번에 다룰 왕은 누구냐면은 숙종, 경종은 근데 여기서 뺄 거예요. 경종은 한능검에서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조, 그 다음에 정조, 그리고 순조까지 다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다룬다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 순조가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이게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까지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조가 즉위한 시기가 1801년이어가지고 정확하게는 19세기로 표현한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아무튼 난이도의 경우에는 전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어려운데 그래도 외워야 될 키워드 좀 있고요. 그리고 출제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10번 내면은 7번, 8번 나온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처음 전기랑 중기처럼 뭐 후기 왕의 순서랑 키워드 구별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왕은 숙종, 영조, 정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순위를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돼요. 정조가 그나마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영조, 그다음 숙종이에요. 왜냐하면 정조 키워드는 왕업적 외에도 다른 유형과 연계해서 낼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다양성을 고려할 땐 정조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조랑 순조 시기에 발생한 박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 조선시대에 차별받은 종교 유형에서 다 다룰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맛보기로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제 원리 제시하겠습니다. 문제 또는 정답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왕과 관련된 사료 및 키워드 언급된다.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숙종, 영조, 정조의 출제율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순위를 나눈다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정조, 순조 시기에 발생한 박해는 차별받은 종교 유형과 연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시기형 문제로 낼 수도 있고 그냥 천주교 자체로 낼 수도 있고 아니 박해의 순서를 낼 수도 있고 좀 낼 수 있는 범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키워드는 조금 집중 있게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면은 오늘 다룰 내용은 딱 2페이지만 다룰 건데 여기 내에서 조금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숙종. 숙종의 경우에는 제가 특정 사례 완성에 적어놨는데 약간 옛날 성종의 경우는 특정 분야의 서적을 완성했다면 이번엔 조금 여러 가지 사례를 완성한 것들이 있고, 제가 지난 주제 다뤘듯이 환국이 나오면 한능검에 한해서는 숙종시기의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특정 사례 완성. 일단 금이형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5군형에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때 5군형을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은, 자, 훈련도감. 이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제가 상비군 키워드 외우라 했었고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체제 외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영청, 그리고 총용청, 그리고 수어청이 있는데 이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선조고 어총수 나오면 이건 인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랑 조금 키워드 구별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금이어 설치하면서 5군형이 완성된 시기가 이 숙종 시기고, 그리고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 계속 확대돼가지고 이때 평안도, 함경도 약간 좀 국경 지역 근처는 제외하고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했어요. 왜 해풍선님 왜 숙종 시기까지 이뤄서 왜 대동법이 전국 시행됐나요? 이게 왜냐하면 대동법이 원래는 처음에는 그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었는데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그 대동법이란 거는 기존의 공납품, 그러니까 뭐 물건 바치는 거를 쌀, 배, 동전 등을 납부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라던가 쌀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내도 되니까 어떻겠어요? 다른 말로 비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어느 사람 조금 내라니까 당연히 당시 양반들 뭐 지주들이 이걸 확대하는 걸 반발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시행하는데 약간 좀 여러 왕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00년이 걸렸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때 사건으로는 백두산 정계입을 건립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랑 청나라랑 이게 좀 국경 같은 걸 확정하지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이 국경에 대한 그 논란 같은 게 있었는데 당시에 그 이 수종식이 이루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선 사신이랑 청나 사신이 만나가지고 이 백두산 전개비를 세워가지고 당시 그게 지금도 국경의 그 범위가 약간 좀 그 두만강인지 아니면 송화강인지 거기인지 조금 아직도 좀 논란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내용이 생략돼가지고 아직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 상평통보 발행 이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던 그 고려시대 화폐랑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외유라 썼고 이거 활구외유라 썼는데 그리고 조금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조선통보는 세종이라 했었는데 이 상평통보는 숙종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전 시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조금 그 화폐를 잘 쓸 리도 없고 그 상점 같은 거 약간 좀 시장 같은 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좀 유통이 잘 안 됐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열려요. 좀 다음 강의 주제랑 좀 연결되기도 하는데 아무튼간 이때부터는 조금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화폐가 자연스럽게 유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조금 이런 경제적인 그런 시장 활동이 좀 많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누구나 평등하게 화폐 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평상적으로 항상 평상적으로 이렇게 좀 화폐를 쓰게 된 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가능했다. 그래서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평시에 이렇게 화폐를 쓰는 거 그렇게 조금 그렇게라도 좀 지어서 외워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암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안용복 독도소라는 건 뭐냐면 이 숙종시기에 원래 이 안용복이 누구냐 그냥 어부거든요. 그냥 민간인 어부인데 당시에 그 일본 애들이 여기 독도 근처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좀 물고기 잡아가고 그러니까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물고기 잡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지가 진짜 일본에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에요 도장 꽉 찍고 온 얘가 안용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독도의 영유권을 그렇게 주장한 어떻게 보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독도랑 관련된 키워드는 제가 나중에 그 섬 유형에서 좀 더 깊게 다룰 건데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신라 지증왕 시기에 우상국 전벌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독도까지 같이 한 거 그리고 조선시대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안용복 독도소랑 나중에 개항기 시기 광무개혁쯤에 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고 그걸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했다. 그거 네 가지 정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다음 그리고 이 시기에는 경신왕국, 뭐 기사왕국, 뭐 갑수왕국 이런 세 차례의 황국 발생했다. 그래서 환국 나오면 일단은 숙종을 의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영조 키워드인데 영조의 키워드는 뭔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국문헌 비고라 해가지고 이건 일종의 진짜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헌 약간 내용 같은 거 좀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인데 그래서 이 문헌들을 비교하는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국대전 좀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법전 관련된 키워드를 한 5개 정도 다뤄야 되는데 세 번째가 속대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 정조 때도 하나 더 다룰 건데 제가 나중에 어차피 그 개항기 시기쯤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차례차례 정리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속대전 영조다 그냥 그 정도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균역법이란 거 시행했고요. 이 균역법이란 거는 당시에 그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가지고 세금 같은 걸 이렇게 좀 대신할 수 있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그거를 좀 기존의 그 군포 두피를 한 필로 줄인 정책이 균역법이에요.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엔 그 조선시대 후기 개혁에서 조금 더 다룰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균역법의 경우에는 일단 그 영조식이다. 지금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넘길게요. 어차피 뒤에서 다루는 게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 시기에 그냥 조세개혁 외워두시고 이 왕시기에 신문구도 부활했는데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인좌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또 난 나왔네요. 난 여러분들이 또 난 나오면 어려웠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저번에 그 붕당 파트 설명할 때 잠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면 그 노론 세력의 경우에는 좀 영조를 지지하고 소론 세력의 경우에는 경종을 지지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경종이 죽은 다음에 영조가 즉위하면서 조금 노론의 이게 입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소론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입지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입지에 그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이다. 그냥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마편 2kg 나와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청계천 중설 약간 좀 그때 이게 청계천이 약간 좀 범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름 공사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때 그 공사를 담당한 기구의 이름이 바로 준천사예요. 그래서 청계천 준설은 기본편, 심화편 둘 다 나오는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이 심화편 준비하신다면은 이 준천사라는 그 담당 기구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 탕평착이라 가지고 이 탕평책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숙종 시기쯤에 하도 붕당끼리 오지게 싸우다 보니까 이 영조 시기쯤 와서는 상대 쪽 붕당만 보면은 거의 물어뜯고 죽이고 나나빠치고 진짜 세리를 보고 진짜 거의 싸움 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왕 시기에 하도 싸우다니까 야야 니네 그만 싸우고 야 니네 다 두루두루 등용할 거니까 그만 싸워 두루두루 평등하게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한 게 탕평책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내용을 얘기한 게 바로 탕평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탕평책의 경우에는 일단 나오면 일단 영조의 키워드인데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탕평책 언급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일단 영조 키워드로만 외워두세요. 자, 다음으로 다룰 왕은 정조인데 정조의 경우에는 가족 그리고 다양한 기록유산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키워드가 위주인데 여러분들이 특히 외워두신 거는 이 문화유산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정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후기판 세종이라 할 수 있어요. 되게 정책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일단 약간 어떻게 보면 정조는 약간 조금 놀면서도 공부 잘하는 약간 조금 AM 스타일 진짜 세종은 약간 진짜 FN 스타일 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정조도 약간 조금 과격할 때 과격하지만 진짜 머리는 엄청 놓고 진짜 나름대로 후기의 그런 나름대로의 국가의 그런 황금기를 열었던 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조의 경우에는 가족 키워드 잘 나오는데 이 사도세자랑 해경궁 홍씨를 외워두세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이 사도세자가 언급되면 일단 정조를 냈다고 의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세자를 들어봤다면 아마 그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그 뒤주에 가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 그게 좀 유명할 텐데 한는 거면 사실 그 내용이 잘 안 나와요. 오히려 그냥 사도세자는 그냥 정조의 아빠다 그 키워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외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록유산. 기록유산의 경우에는 고금도서 지성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당시 청나라에서 만든 진짜 대규모의 일종의 백과사전인데 그냥 그게 전래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는 거에서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대전 통편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법전이 바로 대전 통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제가 예전에 다뤘었던 조선 경국 이 조선 경국전의 경우에는 정도전이 만든 기초적인 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첫 법전이 이거는 세조 시기에 편찬이 시작해서 성종 시기에 완성됐었고 아까 언급한 속대전은 영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대전 통편은 나 정조인데 사실 그 나중에 흥선대원 같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동문이고라는 약간 외교문서 같은 걸 모아놓은 그런 것도 만들었고 무예도 통지를 해가지고 무예 훈련을 위한 교본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왕에 비해서 기록유산 같은 게 후기에서 많이 언급된다면 일단은 정조를 의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 키워드도 그 심화편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정답 키워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유산 키워드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전 문화유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수원 화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 화성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정조가 되게 아빠한테 되게 까트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아빠의 무덤을 가기 위해 가지고 그 근처에 되게 성도 만들고 그걸 가기 위해 가지고 이게 배달이 만들었는데 일단 이 배달이랑 수원 화성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단 정약용 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 수원 화성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경기도의 신도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수원화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당시 정약용이 거중기라는 그런 일종의 그 힘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일종 도르래 같은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원화성을 만드는 데 기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중기의 모양 보고서 이게 나오면 일단 수원화성과 연계되고 아니면 정조 유형을 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 정약용 업적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 그거를 조금 이 사진을 보셔가지고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일단 이 왕시계는 나름대로 그 학문 장려를 위해 가지고 왕실 도서관이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출신의 인물들 검서관을 기용했어요. 이게 서울이란 거는 그 첩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첩의 아들. 그래서 첩의 아들은 원래 과거제를 응시를 못 해가지고 조금 진출이 제한됐었는데 이 정도식에는 나름대로 그 중요한 이런 역할을 맡겨가지고 좀 서울 출신의 인물들도 좀 이렇게 기용되는 조금 그런 성과를 만들어줬었고 이 규장각의 경우에는 창덕궁 내 위치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건 제가 나중에 그 궁궐 유형 다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초계문 신제를 담당한다 써있는데 이 초계문 신제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초계문 신제란 한 30대 조금 넘어가는 관리들의 재교육을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붙자마자 그냥 공부 평생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관리가 좀 나이 들면 다시 한번 공부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있었어요. 생각만 좀 끔찍하죠. 그만큼 공부 정말 열심히 시키는 왕이 정조입니다. 또 다음
그 다음으로는 제도의 경우에는 이 내용 무시하시고 신의 통공이라 했는데, 이 신의 통공이란 거는 그 상업 활동, 이런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통하게 해줬다 이런 말인데, 사실 이거는 다음에 다루는 그 상인 내용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게 무슨 말인지 알 건데, 원래 시전 상인이라 가지고 이 시전 상인이란 건 쉽게 말하면 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인들이 하도 그 금난 정권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국가로부터 이렇게 나로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 아니면 이 종로 근처에서 활동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전상이 이렇게 좀 판매하는 거 독점했었는데, 이 정조 시기에는 그런 상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유기전이라 해가지고 진짜 국가에 필요한 여섯 한 좀 대표적인 6가지 물품을 제외하는 그런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모두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종의 특권을 폐지한 게 정조식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신해통공은 연도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용영, 이거는 그냥 국왕 호위부대예요. 그래서 이 장용영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서울 수도 쪽이랑, 그리고 수원화성의 외영, 내영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화성 한 개, 그리고 좀 그 수도 근처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군대를 외영, 내영 배치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줄론 탕평책 실시했다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탕평책이 나오면 하는 거면서 거의 95% 영조를 낸 건데, 아주 가끔 이 줄론 탕평책을 언급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조의 경우 진짜 두루두루 다 등용하는 그런 일종의 완론 탕평책을 추진했다면, 줄론 탕평책의 경우에는 좀 지 말 듣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등용하는, 조금 자르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탕평책 실시했어요. 그래서 탕평책이 나오면은 일단 영조의 확률 매우 높은데, 아주 가끔 정조 키워드 함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알아두세요. 그 마지막으로 여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또 따로 추가하면은 신의 박해라고 또 1791년에 일어난 박해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최초의 그 박해거든요.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당시에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그런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그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은 최초의 사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름대로 그런 특정 천주교에 대한 그런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조의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순조의 경우에는 공로 예방. 그래서 나름대로 당시에 그 공노비들을 해방시켜줘가지고 조금 신분에 대한 그런 자유를 보장한 게 있대요. 그래서 한 6만 명 정도의 진짜 공노비의 그 노비 문서 불태웠었고, 그리고 이 시기엔 또 신유박해가 발생했었는데, 이 신유박해로 인해 가지고 당시 남인 인물들이 조금 많이 유배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승훈, 정약용, 정약전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 박해들이 정조 시기엔 그냥 신의 박해, 순조 시기엔 신유 박해, 이것만 있는 것만 알아두세요. 왜냐면 지금 깊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뒤에 강에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일단 이 시기에 이런 키워드 있구나, 그냥 가볍게 그것만 보시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 기초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은 이 왕은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는 맥락이 있고, 여기 보면 청계천 준설공사,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 나오면 영조라 했죠. 사실 이번 유형은 좀 다른 파트에 비하면 조금 키워드의 그런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좀 그렇게 묶어가지고 키워드 흐름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암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1번 속대전을 펼쳐나요 통치제 정비했다. 제가 이 시기에 경국대전 보완했다 했죠. 맞는 내용이고, 2번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한 건 광해군입니다. 설명드렸었죠. 정답 2번이고, 3번 동국문헌 비고를 가능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 자, 제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거 여러 가지 문헌을 비교하기 위한 백과사전 맞고요. 4번 균역법을 실시하여 군역의 부담 줄이고 했다. 제가 그래가지고 군포를 2필 3필로 줄인 거 영조업적이라 했습니다. 맞고요. 탕평필을 건립하여 붕당의 폐해를 경고하고 했다. 자, 제가 두루두루 중요한다면서 탕평책 시행한 거 영조라 했죠.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후기왕의 경우에는 좀 다른 시기 비해서 이렇게 키워드만 잘 외우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무리 없습니다. 자, 다음 우측 문제 보면은 이 왕이 수원 화성을 건립했다, 이런 키워드인데 여기 힌트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수원 화성을 당시에 그 경기도 지역에다 건립한 인물은 제가 아까 정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조의 경우에는 실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다. 홍문관을 설치한 거는 성종식입니다. 틀렸고, 2번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을 지정했다. 자, 균역법 제가 아까 이거 여기 영조라 했었죠. 틀렸고, 3번 초계무신제를 실시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했다. 맞아요. 이거는 실제로 당시 정조가 그 관리들을 좀 재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정답 3번이고,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필을 건립했다. 자, 똑같이 영조입니다. 안 맞고, 5번 삼정의 문란 해결하기 위해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세도 가문 시기쯤에 다룰 철종시기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당시 그 임술로미몽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그런 조금 세금 문제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 너무 폭주하니까 그거 좀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설치한 임시 기구입니다. 그 정도만 지금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4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40일간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